제가 이사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결혼 7년 차 되는 해였어요. 그땐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아내 말을 믿고 있었어요. 우린 맞벌이 부부였고 부동산 문제도 거의 아내가 알아서 챙겼습니다.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이기도 했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집 문제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자. 이 동네 공기도 별로고 너무 낡았어. 아예 새 아파트로 알아보자. 저는 처음엔 좀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수긍했어요. 그래. 당신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면 이사하자. 그 뒤부터 아내는 혼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한두 번 같이 따라가기도 했는데 아내가 딱히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당신은 회사 가까우니까 상관없지? 그런 식이었죠. 결국 아내가 고른 아파트는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신축 단지였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였고 깔끔하고 구조도 좋았어요. 저는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뭔가 어색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밀어붙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존 집은 바로 전세 내놨고 짐은 거의 혼자 싸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출근한 사이에 포장이사 업체랑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아내가 능률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는 대체로 순조롭게 끝났고 아파트 구조도 너무 좋았습니다. 베란다 쪽 뷰도 탁 트여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정말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내가 너무 2단지 구조에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입주한 첫날부터 엘리베이터 오른쪽 라인은 밤에 좀 느려. 13층에서 가끔 애들 떠드는 소리 올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에서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지나가던 한 주민이 아내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이사 왔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오랜만이라니 오늘 이사 온 건데 도대체 뭐가 오랜만이라는 거지.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치더니 바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전에 한 번 친구 집에 왔었거든요. 거기랑 착각하신 듯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캐묻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걸 의심할 정도로 저는 그때 멀쩡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갑자기 택배가 올 거라며 저보고 낮에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기다렸는데 아무 택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택배 언제 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내는 당황한 듯 아까 기사님이 주소 착각했다더라. 다시 올 거야. 미안해. 그 말도 뭔가 어색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베란다 창문으로 아래쪽을 내다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랑 웃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이웃 주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서 아내에게 뭔가를 건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아내는 곧장 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주방 서랍에 조용히 밀어넣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봉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나자마자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모 그리고 차량 주차 패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차량 번호와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고 심지어 메모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조심해. 라인 사람들 눈치 안 챌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1105호, 그건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 라인, 그러니까 창문 열면 마주 보이는 동 거기였어요.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조각들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내는 상간남이 사는 아파트, 그 남자가 사는 라인, 그 라인으로 일부러 저를 데리고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따지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괜히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제 착각이었다면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모에 적혀 있던 차량 번호와 연락처, 그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아파트 단지 안주차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찍 끝나는 날엔 집에 오자마자 주차장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차 공간 구석진 곳에 그 차량을 발견했어요. 1105호 차량 번호, 색상, 심지어 룸미러에 걸린 방향제까지 메모에 적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나는 지금 내 집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맞은편 아파트에 내 아내가 숨기고 있는 남자가 산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단지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니까 번호판 되게 다양하더라. 차 많아지면 주차도 힘들겠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여기 다들 차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다더라고. 그녀의 표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섭고 소름 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1105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커튼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조명은 몇 시에 켜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심지어 1105호 출입구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남자가 언제 외출하는지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 꺼져 있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연락 없이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아무 말 없이 나가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거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로 마주 보이는 1105호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도 대충 신고 1105호가 있는 동으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들켜버리면 아무것도 못 알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105호 복도 끝에 몰래 숨어서 조용히 문 근처에 귀를 댔습니다. 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낄낄 웃는 숨소리, 그 목소리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턱 막혔어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 몇 분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계단 밑으로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문을 닫았어요. 그 장면을 저는 계단 뒤 그림자 속에서 정신이 나간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사였던 건가요?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결정이 그녀의 사적인 감정과 목적이 이사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저를 옮긴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창문만 열면 서로의 불빛이 닿는 거리에서 저와 상간남 두 사람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안해.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좀 나갔다 왔어. 그녀의 거짓말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걸음소리, 심지어 물 끓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다 위선으로 들렸고 그녀의 모든 말은 이미 오염된 진실 위에 올라탄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 뒤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같은 단지 같은 라인 단 몇 층만 떨어진 곳에 살며 제 옆에서 매일 가짜 부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가면을 쓰고 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한 건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재와 현관 근처 그리고 주방 상부장 틈에 작은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전화를 받거나 택배를 받을 때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블랙박스를 바꿨습니다. 제가 직접 자차 블랙박스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어요. 주차 중 녹화와 음성 저장이 가능한 제품으로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간남 차량 근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혹시 차에 타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105호의 주차 공간을 체크했습니다. 그 차가 언제 빠지고 언제 돌아오는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내의 출근 시간과 상간남 차량의 외출 시간이 같았어요. 수요일 아내가 반차 냈다고 한 날 상간남 차량도 오전부터 사라졌고 오후 늦게 동시에 돌아왔어요. 금요일 아내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 있다고 말한 날 1105호 불빛이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 차는 그 시간에 돌아왔어요.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회사에서 정말 피곤했어. 라고 말할 때조차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주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제 심장이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죠. 하루는 아내가 마트에 간다며 1시간 정도 나갔어요. 그날따라 제 촉이 너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즉시 1105호동 라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차량과 상간남의 차량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심지어 상간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아내는 거기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둘은 그 순간도 정말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얼굴이 식별 가능한 각도였고 시간과 날짜 위치가 명확히 찍힌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음 날 회사에서 휴가를 냈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USB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사진, 영상, 메모, 주차 시간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한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절대로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무실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과 기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척하는 제 연기,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든 척하며 핸드폰을 뒤적였고 저는 베개 밑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거기엔 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신저 음성 메시지. 오늘도 잘 있었지?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엔 오빠네 집에 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전혀 죄책감 없이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필요한 진술과 증거 보강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핵심은 기습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상간남의 이름, 주소, 직장, 차량 번호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그 주소는 다름 아닌 바로 제 창밖에 있는 1105호였죠. 내용 증명에는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아파트 CCTV 녹화 시간대, 메신저 녹음, 그리고 주차장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예고 없는 정조준입니다. 충격은 클 겁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저녁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웃으면서 대화했어요.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드라이브나 할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가자.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했는지 전 그 순간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상간남의 내용 증명이 등기로 도착한 바로 그날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이상한 우편물 같은 거 온 거 없어? 우리한테 온 거 말고 혹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잘못 돌린 거 있나 싶어서. 그녀는 마치 불이 난 사람처럼 주방 서랍을 뒤지고 신발장을 열고 우편함 키를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명백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걱정 있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강도현,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사람이 다 안 것 같아. 메모 보낸 거 맞지?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105호, 거기엔 자주 가.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건 자포자기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아니었어. 그 사람 이사 왔다는 거 알았을 때 나도 놀랐어. 진심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사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도 계획적으로 숨겼고 저를 두 사람의 완벽한 위장막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린 여기까지야. 내일 아침 내용 증명 갈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우리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문을 잠그고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녀가 상간남과 함께 웃던 모습, 주차장에서 무언가를 건네던 장면, 메모에 남긴 그 글씨 조심해, 눈치 안 챌 거야. 그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눈치 안 챌 거라 생각했구나. 그게 너희 둘의 자신감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다 받고 다 모았고 다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고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상세한 날짜, 장소,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고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나갔고 그동안 쌓아온 이중 생활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워낙 자료가 명확하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입증 가능한 증거들이 명백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기분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제 인생, 결혼 생활이 모래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합의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산 시간도 있는데 법정까지는 가지 말자. 정리만 조용히 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우리 대화도 안 했고 늘 혼자 같았어. 그런 말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속인 이유라면 난 평생 누구도 믿을 수 없겠지. 그리고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이미 끝났는데. 내 믿음, 내 인생, 내 존엄성은 이미 쓰레기처럼 짓밟혀 있었는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반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상간남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만 대응하던 그가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 끝장을 보자는 생각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뻔뻔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감정이 있었지만 당신이 모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몰랐던 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오래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만든 환상이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 뒤로 상간남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회사 내부 조사 중 저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머무르며 사회관계망도 전부 삭제했고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이웃들 사이에 이상하게 그 집 여자만 보이질 않네. 그 남자 차도 요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텅 빈 상자처럼 무겁고 싸늘합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105호를 바라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집은 세입자가 나간 뒤 텅 빈 채로 몇 주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그 집을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가정도 전부 거짓으로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저는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제 옆이 아닌 단 몇 층 아래의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쌓았고 결국 그 두 층 사이에 존재했던 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끝없는 무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집, 이 단지, 그리고 그 창밖의 빛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